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페 1주년 중국 투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제랄 거는 없습니다만 중국 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가 경제를 압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정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지금 중국이 걸어가고 있는 정치 체제는 다르죠. 이것도 이제 미국적인 서방 시각으로 바라보면 공산주의와 일당이죠. 일당과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당제 국가잖아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라는 체제.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에 섞여 있으면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나라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논리는 지금 현재 저희 분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정치 쪽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제가 다르다. 체제가 다르고 미국이 걸어왔던 문화,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정치 체제와 중국이 수천 년 동안 걸어왔던 이런 체제에 대한 해답은 지금 현재 체제를 더 선호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경제입니다. 경제는 한 세 가지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중국의 제조입니다. 이 제조와 관련돼서는 방금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좀 더 언급하자면 지금까지 중국이 가장 성공적인 체제 속에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14억 인구가 어찌됐든 굶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중국 왕조가 있었는데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체제는 없었다는 것은 주저하는 바고요. 최근에 이제 시진핑 3년임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타났던 독재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공동부유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었죠. 지난 앞선 시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공동부유가 조금 내려오면서 다시 민간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정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인 와서 제조입니다. 이 제조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제조가 내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수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중국 정부의 제조는 알테신이 책임지고 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가 알테신과 관련된 제재 쪽에 또 나오죠. 서방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제재잖아요. 그래서 틱톡은 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매각 결정까지 통과됐고요. 물론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제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는 어찌됐든 수출에서는 무시 못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바라봤을 때와 실제로 경제 측면에서 수출 규모를 봤을 때는 좀 다른,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분쟁,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수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죠. 데이터.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치고받고 정치적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출은 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히 반도체의 고급 반도체는 수출을 규제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만 문제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중국 분위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내 언론이라든가 미국에서 넘어와서 국내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 전쟁 곧 일어날 것 같죠.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작년에 일어난다, 올해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류사적인 비극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곧 발발할 것 같은 이런 기사들을 워낙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조금 낮게 보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테신 최근 전 세계 유통망을 거의 촉화시키는, 국내에서도 알리바바가 1조 5천억 이상의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제품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쪽의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죠. 이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전방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은 아직도 이렇게 저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좀 신기한 거죠. 중국이 수출 규모라든가 GDP가 미국의 68%, 거의 70%까지 육박했잖아요. 미국의 70%까지 육박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중 분쟁이, 경제적인 제재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보면 최근 한 50년 이상 미국의 GDP의 40% 이상이 따라오면 계속 억눌렸던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라든가, 러시아가 미소 냉정 시대에서는 경쟁이었는데 그 해체가 되면서 지금의 러시아가 돼 있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그래서 GDP 일정 부분을 따라오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누르고 했는데, 중국은 그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68%, 거의 70% GDP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제품 없이는 미국인도 살 수 없는, 물론 고소득층은 상관이 없겠는데 저소득층은 살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모든 게 차이나. 그래서 어떤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중국 제품 없이 살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포기했다는. 그래서 제조는 아직도 저가 제품이 가능하다는. 물론 상하이나 이런 경제 일선 도시에서는 고임금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아직도 4선 도시까지 가면은 수억 명이 살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이거 주세요? 네. 아니. 네. 이거 좀 씻으요. 네? 이거 좀 씻으요. 네. 4억 명 정도, 몇억 명이 지금 아직도 4선 도시에서 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테무라든가 신 같은 소량 제품.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법안이 그거잖아요. 지금 패션에 민감해서 저희 어떤 패션을 만들어서 그 유행을 시키고 이런 산업 시스템이었는데, 중국의 지금 이런 저가 정책과 소량 생산품을 100개라도 주문해서 만들면서 제품 유통시키는 이런 구조를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패션, 프랑스 그러니까 맞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저가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저임금이 많다는, 14억 인구가 전부 상하이에 살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아직도 후선 도시에서는, 4선 도시, 3선 도시에서는 베트남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저임금에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배송이 들어졌고 저가 제품,
저품질에 논란이 휩싸였는데 이게 하나하나 개선해 가고 있죠.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향후 5년, 10년 안에 알테신 없는 유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고민이다. 우리가 반도체 없는 첨단 산업은 생각할 수 없듯이 알테신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제조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관련돼서는 아직은 중국이 누그러지지는 않았다.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문제는 내수죠, 내수. 이 내수를 살려야 되려고 중국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내수와 관련돼서는 전체의 거의 60%가 넘는 비중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중국 경제는 변화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시작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로 하기에는 인구가 워낙 적죠. 5천만 명. 이 국내에서도 외부와 관련돼서 힘드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 했던 게 IMF 이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카드 대란 사건이었습니다. 카드채 사건이었죠.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서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내수를 부양을 해서 버텼던 IMF 이후에 잠깐. 그런데 그게 결국은 2004년 이게 카드 대란으로 터지면서 카드 회사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역시 내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게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도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습니다. 그 유명한 늪지대. 경제 규모가 올라가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 일본도 지금 버블 붕괴 이후에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황이 비슷하죠. 21년 이때가 국내에서도 연끌했느니 이런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이뤘던 시기인데, 이때 물론 매매 동향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소비가 줄었죠.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소득의 증가는 좀 미미하고, 이 소득이 그나마 지금 부동산에 대출을 갚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는 이렇게 진작되고 있지 않고요. 소비를 또 마땅히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1억에서 2억이면 1억을 수익이 발생했다는, 돈을 벌었다는 느낌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2억이 1억 5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이 전부 부동산에 대출을 갚는 이런 형태의 지금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예금 저축률을 보면 한때 거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30%대 40%인데 어떤 학자는 50%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저축률은 국내에서 가장 높았던 때가 IMF 직전이었죠. IMF 터지기 전에 국내 저축률은 23%에서 25%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계가 튼튼했고요. 그래서 그 가계 자금을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 IMF 이후에 카드 이렇게 사용을 소비 진작을 했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코로나 이후에 내수가 살지 않고 이동 자체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소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또 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 흥다 그룹의 부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부동산도 거품이 제거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번에 깔릴 때 소득이 소비로 갈 텐데, 지금의 중국도 소득의 저축률은 부동산에 빚을 갚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이 저축과 소득 대체, 저축이 부동산의 소득으로 대체가 됐던 이런 현상도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올해 상반 1, 4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약간은 부동산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래서 부동산은 더 이상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안정세로 유지만 된다면 이제 한 10년, 5년 정도 유지만 된다면 다음에 또 상승하겠죠. 그동안에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은 이때 당시에 20년, 19년, 특히 이제 20년 코로나 때 많은 자금들이 풀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투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자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아파트의 분양, 그래서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 부동산을 조금 더 지켜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저축이 더 이상 부동산에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수요 쪽으로 움직여 준다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저축액이 1,500조 이상 지금 돼 있다 하니까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물꼬만 터진다면 주식시장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나섰잖아요. 작년 7월 이후부터. 그래서 중국의 주가 수준은 작년 하반기 10월 정도가 거의 바닥권이었다. 지금 통계는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지금은. 그리고 H지수 같은 경우도 전저점이 4,900, 5,000포인트였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 정도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저점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주식시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9,000조 이상의 증시 자금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방어하려는 이런 모습은 중국 정부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 정부가 개입했다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저축률이 다시 소비 쪽으로 턴을 하게 되면 소비자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돼지고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돼지도 최근에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늘 나타났던 돼지 파동이라든가 소 파동이라든가 닭 파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시설을 많이 늘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출하될 때는 시장에서는 폭락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죠. 올해 고춧가루 비싸다. 그럼 또 올해 고추 농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고추가 시중에 많이 풀리는. 이게 지금 통계적인 이게 좀 부족한 거죠. 중국 내수가 지금보다 더 침체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중국의 경제 지표에서도 거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게 5%잖아요. 5% GDP 성장률 5%. 5%면 이게 낮느냐 높느냐를 떠나서 작년에 5%였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그 전에 23년, 22년, 21년. 그래서 23년의 경제 성장률 5%는 22년까지는 아직은 중국이 코로나의 정책에 의해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 23년도에 5%는 22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저효과였다면 24년에는 이제 작년의 지표를 가지고 여기서 5%라니까 5% 더 이상 오른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디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의
5%가 디플레이션이면 국내 같은 경우는 1.5%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도 한 2%가 되지 않죠. 솔직히 전 세계 선진국들은 그런 나라들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오래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중국의 5%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5% 이상을 제시하는 세계은행에서는 인도 쪽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5%는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다는 게 그리고 이제 5%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는 방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좀 받쳐준다면 제조는 그대로 가고 있고 워낙 저가니까 저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규제를 동시에 하면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쪽은 그냥 갈 것 같고요. 또 내수도 어느 정도 작년에 내수보다 올해 좀 더 살아난다면 5% 달성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이번 중국 양해에서 천명하듯이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 또 그런 왜냐면 이게 중국은 양분화돼 있죠. 소득도 저소득층이 있지만 매년 1,000만 명 가까이 대학생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런 인구들이 또 고급 일자리를 원하니까 이 고급 일자리를 원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데를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이런 데서 고용이 좀 성장을 해야 중국도 지금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내수가 키포인트죠. 내수가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제조와 내수 쪽으로 구분해서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탈피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의류, 방직 이런 쪽에 수출해서 이게 시대를 지나면서 중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고급 산업으로. 중국도 지금 그런 단계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고급 쪽으로 가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던 게 태양광이었고요. 그다음 전기자동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고 원자재에 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다음 이제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10년, 20년씩 지원해 주면서 15년, 20년 정책적 일관성은 있죠. 중국이 또 정치 체제에서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양당 체제가 아니잖아요. 다당제가 아니고 정권에 넘어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A당에서 B당으로 이렇게 정권에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A당에서 지금 공산당에서 발표한 이런 정책들은 그냥 일관성 있게 앞으로 꾸준히 나간다는 것은 또 중국 정치 체제를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정권이 바뀌면 A가 했던 것을 B가 다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걸 또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 앞으로 나아가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A란 여기서 가란 산업은 좀 여기서 이 정부에서 그냥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다음에 또 나를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다시 이거 없애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투표를 해서 하는 나라들에서는 나타나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은 기저를 바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체적인 견제와 균형. 그래서 시진핑 3기를 비난하는 서방 세계에서는 그게 독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 상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정치적인 내용도 물론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첫 번째, 제조가 잘 굴러가고 있느냐.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수출액은. 두 번째, 내수적에서 저축률. 중국의 개인 저축률은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3%, 4%, 5%도 안 돼요.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는 저축률이 은행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일정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의 휴유증, 버블의 휴유증에 대한 지금 뒤치다거리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부동산의 비용으로,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시켜줬잖아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시킬 여력이 없으니까 동결 조치하고 있고요. 지금 가계자산 보면은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 빚감대 지금 열심히 소득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돈들이 결국 소비로 연결될 것이고, 소비로 연결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에 반영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겠죠. 작년 7월, 8월, 9월 많은 부양책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지나보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산업 체제가 좀 바뀌고 있다. 이 과정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런 진통기이기 때문에 이런 진통기에 넘어가면 추세를 형성합니다. 한 번은 겪어야 돼. 성장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 지난 1년간 가장 힘들었죠. 작년 3월 이후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동반 상승하다가 3월 이후에 그래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의 중국은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다. 이런 양극화 현상 속에서 중국 투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런 힘듦이 시간이 지나서 보상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곁에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투자 최근 1년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